여러분 안녕, 배트입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망가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죠. 얼마 전 예스24 서점에서 메스프레소 독자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수학이 추락하지 않으려면, 아니 수학에 제대로 날개를 달려면 뭐가 달라져야 할지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대표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이 저라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수학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수학적으로 바뀌고 싶어 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주인공입니다. 수학이라는 걸로 여태까지 밥을 먹고 살았거든요. 신기한 재주죠.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 소신껏 그냥 쭉쭉 얘기해 드릴게요. 와, 진짜 어린 친구도 왔다. 아, 이거 자발적인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학교를 네. 네, 이거 되게 감사합니다. 네. 몇 학년? 중3이요? 아, 초등학교. 아, 반가워. 이따가 또 선생님이랑 인사 나누기로 하고, 와, 그럼 이게 또 수학 인재가 되겠네요. 원점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차원만 높이세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강의예요. 왜 고딩부터 수학은 추락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이 애매할 때는요, 질문을 조금 다듬어 보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과연 수학을 잘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수학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성인이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솔직히 수학 잘한 기억 있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중학교 때 정말 망가졌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수학을 100점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걸로 버텨가지고 어떻게 이제 올라왔던 건데, 나중에 진짜 수학을 잘한 것인가?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질문 뭘까요? 이 질문이 두 개 더 있어요. 수학을 잘한다는 건 무엇인가? 계속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먼저 하지 마시고 내 질문을 다듬어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겠어요? 수학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딱 봐도 남녀가 있고요. 남자는 자동차, 여자는 패션.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 무대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제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이렇다라기보다는 뭐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여성분들 중에서 혹시 실수로 남의 자동차 문 연 기억 있는 분? 남의 자동차. 남편 거나 아니면 아빠 자동차인 적을 열었는데 딱 있죠. 사실 저는 잘 없긴 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가진 여성분이 있었는데 자꾸 자동차 문을 딴 걸 연다는 거예요. 좀 심한 분들은요, 낮은 차하고 높은 차도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하죠. 근데 그럴 수가 있나 봐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여성분이 직업이 쇼핑몰을 해요. 제가 그 쇼핑몰을 제품 분류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비과학적인 거예요. 저 같으면 상의는 A, 하의는 B, 또 뭐 있죠? 양말? C, 뭐 이런 식으로 제품 분류를 하고 넘버링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규칙이 없어요. 그냥 장미 18, 뭐 번호도 없어요, 거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또 공감이라도 되면 되는데, 장미인데 빨간색이 아니야. 꽃도 없어. 이게 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뭘 딱 얘기하면 바로 나옵니다. 위치까지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패턴 인식 차이입니다. 이 여성분은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패션에 대한 자기만의 패턴 인식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면은 자동차 패턴이 헷갈리지 않아요. 아까 이제 자동차 높이를 얘기했는데, 높이라는 게 우리 인지는 패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잡이의 높이도 있지만은 높은 차의 시야하고요, 낮은 차의 시야가 다르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강의할 때 이 뒷 시야하고요, 이거하고 시야가 다르죠. 그 높이라는 것도 분명히 패턴 인식이에요. 진짜 놀라운 거는 이 자동차를 계속 남의 문을 여는 여성분들이 하는 대화가 이런 식의 대화가 많죠. 10년 전에 누구 결혼식에 갔더니 그 이모가 빨간 뭐를 메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기억이 되죠? 근데 심지어 이 자동차를 너무 잘 구분하는 남자가 자기 부인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쌍꺼풀이라는 개념을 모를 수 있어요. 눈이 좀 부리부리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 느낌. 쌍꺼풀은 되게 종류가 많지 않나요? 남자들은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약간 좀 극한적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결국은 수학은 패턴 인식의 학문입니다. 자, 퀴즈를 좀 내보죠. 교과과정 수학을 좀 몇 가지로 뽑아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뭐 대수학, 엘지브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수학은 무엇의 패턴을 찾는 것일까요? 수와 연산의 패턴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차식이 있고, 2차식이 이런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이 있더라를 인지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그걸 문제 바이 문제로 생각을 하니까 패턴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풀고 숫자가 다르면 막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기하학. 자, 이거 맞춰보세요. 기하학은 뭐의 패턴? 도형의 패턴이죠. 그럼 도형의 패턴이란 말이 뭐냐면요. 자, 혹시 삼각형의 세 내각압은 몇 도? 180도. 이게 정삼각형만 되나요? 다 돼요. 다시 말하면 삼각형이라는 이 도형의 패턴은 다 그런 거죠. 그럼 삼각형 로고 우리 주변에 제법 많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게스 청바지 같은 거 딱 이렇게 해서 어머 180도.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근데 어쨌든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모든 도형은 그 합이 180도.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대충 선을 3개 그어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각도기로 재보시고 그 각을 더해보세요. 신기하게 180도. 수학은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면 사후적으로도 다 들어맞는 기가 막힌, 뒤에서 할 얘기긴 한데 이 수학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형의 패턴을 찾는 게 기하학이고. 자, 이제 미적분 얘기죠. 자, 그럼 도대체 미적분 하는데 미적분은 뭐의 패턴을 찾는 것일까요? 운동의 패턴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패턴을 인지하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동 패턴을 이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예측하면 몇 날 몇 시에 달은 저쪽으로 움직일 거고 우리 우주선은 저쪽으로 갈 거고 지구는 어떻게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 보낸 우주선이 달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도착했잖아요. 1969년도에. 이건 수학의 힘입니다. 결국은 운동의 패턴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미적분은 운동의 패턴. 자, 이제 확률론입니다. 요건 재밌어요, 단어가. 확률론은 뭐의 패턴을 알고 싶은 거죠? 자, 동전을 하나 던져보세요. 앞면이 나와야 돼요,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그 결과는 뭐의 지배를 받죠? 우연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이 우연은 어떤 확률로 발생하죠?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동전을 2번 던지면 그 중에 한 번이 앞면이 무조건 나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동전을 2억 번 던지면 대충 1억 번 가까이 나오나요? 요건 맞아요.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데 딱 1억 번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2억 분에 얼마 했을 때 2분의 1에 상당히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데이터 확률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진짜 강자가 되는 겁니다. 우연의 패턴을 찾는 것이 확률이다. 자, 통계는 이건 보이죠? 통계학은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수학이라는 것은 패턴 인식의 학문이니까 패턴을 잘 찾는 것이 수학을 잘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두 가지 명제를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다라는 명제. 자, 우리가 이거 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두 번째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맞거든요. 정의에 가까운 부분이긴 한데 자, 이 두 가지 명제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릅니다. 화이자 백신이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화이자 회사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화이자 회장님이 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안전했던 건가요? 아니죠.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 절차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검증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믿게 되는 것이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을 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철판을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손가락을 대요. 손가락 탁 대고 이게 딱 쓰면은 유레카! 이렇게 찾아도 돼요, 물론. 근데 이렇게 찾지 않고요. 손가락을 안 대고 찾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선이라는 걸 그어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을 딱 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쪼개지죠. 근데 쪼개지는 양쪽 삼각형에 뭐가 똑같을까요? 넓이가 똑같습니다. 넓이가 똑같다는 거는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철판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이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겠죠. 그럼 이걸 하나를 더 그으면 여기 위에 있고 여기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가 무게중심이어야만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선을 그었을 때 걔가 거기를 지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차원의 증명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걸 오늘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받아들인다고 치고요. 자,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죠. 그냥 봐도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다라는 이런 지식의 습득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법은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고요.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그리고 충분히 믿을만 하면 맞더라고. 아, 맞더라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 맛있더라고.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정보, 거기 맛있더라고. 이런 것들은 다 귀납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귀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수학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오른쪽을 따라갑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든가 아니면 아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더라. 물론 처음에는 귀납적 추론도 있었을 거예요. 신기하게 각을 재보니까 합이 180도가 되더라.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연역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연역법이 뭐냐면 이론을 먼저 딱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사례에다 적용시켜 보니까 다 맞더라는 거죠. 모든 삼각형은 그렇게 되고요. 어떤 삼각형을 가져와도 중선 세 개를 그어서 딱 해보면 신기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선언적인 이론의 포인트는 맞아야만 해.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더라고가 아니에요. 수학은 맞아야만 해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 선언적으로 움켜쥐고 가는 이 그립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학원 교육 다 좋고 훌륭한 선생님들 너무 많고 제가 이제 해보면 야 진짜 이 사교육공화국에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다 나를 믿고 따르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도 그냥 뭐 형 믿고 따라가고 누나 믿고 따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맞더라고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수학을 나는 이거를 받아들였고 이 지식을 내가 가졌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맞아야만 해.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진짜 그립감 있게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얘기죠. 수학은 선험적인 학문이다. 선험적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역법을 쓰기 때문에 선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 책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서를 두 권을 뽑으라고 하면 이거는 많을 거예요. 코스모스도 있고 이기적 유전자도 있고 최근 책으로 따지면 많을 건데 인류의 지성사의 축을 바꾼 가장 위대한 과학서 탑2를 꼽으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큰 반론은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탑2입니다. 판매량으로도 그렇고요. 엄청난 책들이죠. 제가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면 의외로 학원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책 두 권을 친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집에 갈 때는 그래도 나 이 책 두 권 봤어 그러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국내 버전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책이 유클리드 원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이 프린키피아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이 유클리드 원론이고요. 기원전 300년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진짜 이분은 정말 특별한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자 중에 이제 예전 분들 보면 이제 수학의 원류는 탈레스, 피타고라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물론 피타고라스는 약간 좀 종교 지도자적인 성격이 좀 있지만은 탈레스와 피타고라스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정말 수학을 정리하는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떤 비슷한 사명감일 수 있고 이거 나 아니면 못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수학자들은 그런 게 좀 옛날 수학자들은 그런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책이 쓰여진 어떤 그 서술 방식 자체가 되게 특별합니다. 정의 23개, 공리 10개, 정리 465개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을 만들면 거기에 뭐 국민이 뭔지, 주권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영통화 뭔지 그런 것처럼 수학에도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점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등장인물 소개니까 뭐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피니션, 정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공리. 공리라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공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이는 절대 명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빌딩을 쌓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대표적인 공리가 뭐냐면 만약에 A, B 두 값이 같아요. 그럼 양변에 C를 더하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 같나요? 이렇게 비유할게요. 체중이 똑같은 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똑같은 초코파이 하나씩 먹었어요. 체중이 똑같나요? 요거는 좀 이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공리입니다. 같은 것에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해도 같다. 지금은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공리가 몇 개 있다고요? 10개입니다. 진짜 10개입니다. 되게 많을 것 같죠? 딱 10개예요. 밑에 있는 정리 465개는 그냥 정석책에 나오는 그 정석 465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공리 10개로 수학 전체가 다 돼요. 수학이 이런 겁니다. 공리로 선험적인 능력을 딱 움켜쥐면 뒷단이 다 해결돼요. 누구한테 안 배워도 돼요. 원칙은 그래요. 그래서 유클리드가 이 10개의 공리 가지고 수학을 다 풀어버립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뿐만 아니라 뭐 칸트, 에이브라임 링컨 이런 위대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 버트런드 러셀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 책을 보고 뭐 이런 미친 책이 다 있나. 왜냐면 우리가 현인들의 책을 보면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기계발서 하나 살 때 거기에서 10개 건지려고 사나요? 아니죠. 사실 나중에 보면 건지는 거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못 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 기억에 하나도 안 남지만은 사실은 되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작 10개 가지고 수학을 전체를 다 서술합니다. 검 10개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학이 뭐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수학의 연역적 세계에 빠져버립니다. 10개 가지고 이제 연역법으로 수학 전체를 선험적으로 아울러 버리는 거죠. 경험 없이. 누가 이렇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미친 책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린키피아는 풀어서 말하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구성이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프린키피아 열어줄 때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글판은 좀 두껍거든요. 물론 이 책은 3권 정도로 출판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내에 보급되고 제일 보기 편한 책은 좀 두껍고 한 권짜리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여주죠. 그걸 딱 열어주면 애들이 처음에 기대하는 건 과학책이에요. 뉴턴이니까.
별도 나오고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림이 나오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그림이 아니고요. 수학 그림입니다. 대놓고 수학책이에요. 열어보면 한 사람이 이 수학책을 썼다고 경외심이 딱 들어요. 이 책 하나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프린키피아를 열어보면 여기에도 정의가 나옵니다. 시스템이 똑같아요. 패러디까지는 아니지만 유클리드 원론의 그 내용을 그대로 쫓고 있죠. 뉴턴의 정의는 뭐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공리가 나와요. 공리가 3개가 나옵니다. 물론 공리하고 정리하고 좀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것들이 뒤에는 많이 등장합니다만 뉴턴은 어쨌든 3개의 공리를 제시하고요. 자, 첫 번째 공리가 뭐냐면요. 어떤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건 계속 멈춰 있고요. 가던 거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서 이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힘을 받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통 오늘날의 포뮬러로는 F는 ma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F가 힘이고 A가 가속이니까요. 힘을 받으면 가속,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포함해서 이제 3가지 운동 법칙을 제시하고 그 당시는 이제 공리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지금은 이것을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행성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서술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찰 기록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아야만 해라고 해서 기하학적 도형을 가지고 이 당위성을 수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턴이 어떻게 보면 최고입니다. 뉴턴은 어디에 껴도 다 빅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위대한 수학자, 위대한 과학자, 뭐 당연히 뉴턴, 아인슈타인 뭐 탑2로 들어갈 거고 위대한 영국인 여기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뉴턴은 참 진짜 어떤 인류 역사에서 축을 바꾼 사람이죠. 그래서 이 원론과 뉴턴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론과 프린키피아는 자연 철학의 연역적 설계도였던 겁니다. 자연은 이걸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는 이제 종교에서 수학으로, 종교에서 과학이지만 정확하게 수학적 법칙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수학을 믿을 만한 수학을 믿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종교 아무리 믿어봤자 그 당시에도 페스트가 있었잖아요. 낫지 않잖아요. 근데 수학을 믿으니까 이게 다 맞거든요. 수학은 이렇게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수학은 선언적인 학문이고요. 그래서 연역적인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 능력을 못 갖추고 계속 누군가가 뭐라 하더라만 받아들이면 정말 문제를 풀 때 누가 뭐라 했더라 이런 생각만 하다가 그 기억이 안 나면 못 풀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그냥 센 수학 달달달 외우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그러니까 뭐라 했더라 가지고 버틸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마 뭐라 했더라 이 생각을 하면 좀 시험 어려운 학교, 자사고, 예를 들어서 현대고 같은 데나 휘문고 같은 데 가면 진짜 반토막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죠. 자, 언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본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수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뻔하죠? 수학도 언어라는 거예요. 수학은 논리 언어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정말 다른 거였는데요. 지금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수학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집합과 명제고 10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으로 분류를 하면 수리 논리학이에요. 수학과 논리학, 그러니까 언어 논리학이 만난 거고 이걸 만든 사람들도 대부분 논리학자들이기 때문에 언어 수학을 다 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좀 재밌는 걸 써놨는데 자, 읽어보면 and, or, not, if, then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 이걸 이제 기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and는 CO자로, or는 이렇게 V자로, not은 이제 물결 표시고, then은 이제 뭐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1, 짬뽕을 2라고 하면 짜장면, 짬뽕을 가지고 의사 표현을 이 and와 if, not, if, then 섞으면 다 나와요. 나 짜장면, 짬뽕 다 먹을래 그러면 1 and 2죠. 이 짜장면, 짬뽕 좀 애매한 게 친구랑 둘이 가면 게임 이론 같이 친구 눈치를 보잖아요. 둘 다 먹고 싶은 경우에 저 녀석이 짬뽕 먹으면 나는 짜장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if then입니다. 내가 뭘 먹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가 짜장 먹으면 나는 짬뽕 먹을게. 그러면 뭐예요? 1 화살표 2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언어가 이렇게 기호로 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연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괴델 같은 사람은 이런 걸로 증명까지 해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증명 중에 하나인 불완전성 정리. 이거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맞먹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가장 절친이 괴델이었다.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얘기고, 또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 중에서 괴델과 아인슈타인이 걸을 때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언급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의 특징이 문제를 잘 안 읽어요. 솔직히 이거 되게 공감하시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이제 고충을 토로하실 때 예전에는 그냥 못 푸는 건데 지금은 애들이 문제를 안 읽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수학을 진짜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못하는 친구라고 쳤을 때 1차 방정식 2x 더하기 3은 0을 풀어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가져와요. 가져오면 질문이 어떨 것 같아요? 몰라요, 풀어주세요인데
이 친구를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일단 1차가 뭔지 관심 없고 방정식이 뭔지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럼 방정식이 뭔지 관심이 없으면 x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아니 x를 구하는 목표가 아예 없을 겁니다 아마. 그쵸?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 풀어주면 그 순간에 따라서 풀어요. 근데 이 친구는 2x 더하기 3은 0을 푸는데 다음번에 가져오는 질문은 1차 방정식 3x 더하기 2는 0을 풀어라. 패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1차 방정식 같이 쉬운 패턴이 어디 있습니까? 넘겨가지고 나누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까 유클리드 방법으로 돼요. ax 더하기 b는 0이죠?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b만 더하면 됩니다. ax는 마이너스 b. 양변에 a분의 1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유클리드 공리를 움켜쥐면 1차 방정식 따로 배울 필요도 원래는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거기까지는 너무 오버스럽고 그렇더라도 진짜 1차 방정식 푸는데 요즘 아이들이 용어라든가 언어에 관심이 좀 없고 문해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우리 일상 언어는 단어로 돼요. 배고파 그러면 어느새 엄마가 밥을 가져와요. 근데 수학은 주어 없이 안 돼요. 3, 뭐가 3인 거죠? x가 3인가요? 2x가 3인가요? 로그 x가 3인가요? 이거에 따라 답이 다 달라요. 수학에서 주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좌변이 없고 등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수학 이론은 등식에서 출발합니다. 가끔 부등식.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등식을 다룰 수 없다는 건 수학이라는 문장 자체를 아이가 구사할 능력이 없고 이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지극히 그냥 언어 그 자체다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지만 이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비트겐슈타인이고요. 이분은 위대한 논리학자지만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고 이분이 남겼던 말 중에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수학은 같은 말의 반복이다. 다시 말하면 등식을 하나를 딱 잡고 그 등식을 유클리드 공리를 이용해서 훼손하지 않고 정돈해 나가면 답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가 비트겐슈타인을 납작하게 만든 방금 이야기한 쿠르트게델입니다. 이분이 아까 불완전성 정리 만든 분이고요. 이분은 아인슈타인이 가장 마음을 열고 친했던 둘이 한 30살 가까이 차이 남에도 프린스턴 교정을 항상 같이 걸었고 또 이제 괴델은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었죠.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논리학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분은 버트런드 러셀. 이분은 사실은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탔죠. 수학자나 과학자에게 어떤 필력이라든가 언어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분 너무 유명하고요. 리처드 파인만. 아래 두 분은 학원 이름이기도 하죠. 러셀, 파인만. 사실은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파인만, 스티븐 호킹, 리처드 도킨스, 제임스 왓슨.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 리처드 호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다 위대한 저술가들이죠. 이제 요즘 시대의 과학자들에게 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과학자들이 필력들이 되게 좋으세요. 제가 이중나선 책을 읽으면서 제임스 왓슨보다는 그 책에 추천사를 쓴 최재천 교수님 있으시잖아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 추천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뒤에 글들이 죽어요. 본문이. 저는 추천사에 압도됐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파인만이라든가 이런 과학자들 요즘 시대의 어떤 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이거 수학해서 뭐 대학 가는 수단으로 쓰고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이 수학이라는 논리 언어를 가지고 정말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 진짜 멋있고 격하게 살아남으려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수학을 잘했다뿐만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언어에 극대화돼서 되게 유명해지고 우리가 오늘날 진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거장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필력이 없고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우리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결론입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첫 번째, 패턴 인식 능력이다. 두 번째, 연역적 사고력으로 선험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학 문제 처음 묻는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단원의 이론만 알면. 세 번째는 논리와 표현력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학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되셨죠? 고딩 이후에도 수학을 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패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 20년 정도 되었던 문제긴 합니다만 내가 수학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우리가 패턴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패턴이라는 말로 짜맞춰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섬이 4개가 보이시죠? 다리를 3개를 놓아서 모든 섬이 육로로 연결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자, 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해서 잘 보세요. 섬의 모양과 위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모양과 위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저 위쪽에 보면 큰 섬이 하나 돌고 있죠. 그 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있고 아래쪽에 섬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큰 섬 조금 잘라버리면 어때요? 문제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가운데 있는 섬을 미국만하게 키우면 어때요? 문제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섬의 크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모양 조금 변형해도 이 문제는 별로 상관이 없죠. 물론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땅덩어리 누가 떼간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땅덩어리 바꾸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 상황에서의 패턴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은 섬의 모양과 크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죠. 또 하나, 다리의 모양과 길이가 중요한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섬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이렇게 춤추면서 다리를 이렇게, 물론 이렇게 연결할 사람은 없지만 차이가 있나요? 수학적으로?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섬의 모양과 위치는 패턴이 몇 개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패턴이 몇 개죠? 하나입니다. 다리의 모양과 길이는 패턴이 몇 개죠? 하나입니다. 어떻게 놔도 똑같으니까 그건 한 가지 동, 같을 동, 한 가지 동.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 다 한 패턴이면 섬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점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다리의 모양 길이 중요하지 않다? 선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일단 그럼 지금부터는 할 일은 이걸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점을 4개를 찍으면 돼요. 그것도 대충 찍어도 돼요. 너무 저 모양대로 그냥 딱딱 이렇게 안 찍어도 돼요. 대충 툭툭툭툭 4개 던지면 돼요. 그래서 점을 4개를 툭툭툭 던지는 거를 몇 개를 해놓고 선을 3개 그어서 이게 과연 전체가 연결되느냐 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패턴을 보세요.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 패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패턴도 찾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실험을 6개를 해놨어요. A, B, C, D, E, F 보이시죠? 자, 수학에서 가로줄을 보통 행이라고 하고요. 세로줄을 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1행, 2행, 1열, 2열, 3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켜서 합치면 이제 행렬이라는 건데 교과 과정에 새로 들어온 결론만 말씀드리면 패턴을 만약에 2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3열만 다르죠? 왜냐하면 1열과 2열은 연결이 된 거고 3열은 연결이 안 된 거니까 이건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결되는 거를 잘 보시면 패턴이 또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느낌 오세요? 기차, 닭발. 기차라는 거는 열차들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닭발은 이게 닭발인지 이해가 안 가면 닭의 발목이 어딘지 보세요. B 그림은 닭의 발목이 가운데에 있죠. 센터죠. E 그림은 닭의 발목이 어디 있죠? 맨 위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닭발 패턴은 닭의 발목을 정하면 4가지고 사실 뭐 기차 패턴은 이제 4개의 순서를 정하는 거라서 4팩토리얼인데 1, 2, 3, 4하고 4, 3, 2, 1이 똑같은 거라서 나누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이걸 이렇게 인식해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안 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딱 풀면 그런 것 같다 그러고 쭉 타락 풀어서 외우고 끝. 이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 풀어요. 근데 섬 하나 더 등장하잖아요. 못 풀어요. 걔는 섬을 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패턴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좀 없어서 그래요. 요것만 관심을 좀 가져도 수학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오랜만에 문제를 풀었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의심하고 질문하라. 진짜 뻔한 얘기죠.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데 의심 대상, 질문 대상.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한테 질문을 하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은 자신을 의심하고 선생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선생님 알려주세요. 질문하고. 거꾸로 된 겁니다. 선생을 의심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선생을 의심하라는 게 인간성을 의심하라는 게 저 선생은 쓰레기야! 이게 아니고 선생을 의심하라는 게 선생은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죠. 뉴턴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믿었어요. 그 당시 이제 뉴턴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인 진리거든요. 하지만 뉴턴은 어린 시절에 노트에다가 이걸 적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내 친구지만 진리가 나의 더 친한 친구이다 라고 적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을 믿고 인정하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다. 나는 진리만 받아들이겠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과학자가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애들이. 스승은 의심하고요.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질문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뉴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방금 뉴턴이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뉴턴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해나갑니다. 다행스럽게도 뉴턴한테는 되게 행운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1665년도에 캠브리지의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던 뉴턴이 휴학을 당합니다. 패스트 때문이었어요. 영국의 패스트가 너무 창궐해서. 뉴턴은 어쩔 수 없이 2년간 고향 뒷동산에서 사색과 관찰의 시간을 강제로 보내게 되는데 사실 과학자한테 사색과 관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뉴턴은 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하니까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질문이 나오죠. 많이 알려진 질문은 뉴턴은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은 야, 사과는 땅에 있잖아. 지구에 있잖아. 지상에 있잖아.
그리고 다른 천상에 있잖아. 우리가 우주에 있는 게 안 떨어진다고 해서 저거 왜 안 떨어져?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다른 겁니다. 우주에 있고 지상에 있고. 우리 집 안하고 밖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뉴턴이 그러면 어떤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아, 정말 그러면 지상과 천상이 달라야 할까? 어디까지가 지상이고 어디까지가 천상일까? 이게 맞는 걸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참일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뉴턴이 내린 결론은 떨어진다는 거죠. 달도 떨어지는데 돌면서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돌기만 한다면 저로 날아가겠죠. 그죠?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로 가까이 오는데. 이게 뭐죠? 지상이 됐건 천상이 됐건 보편적으로 만물은 똑같이 끌어당긴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을 끌어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오늘날 이제 보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은 뉴턴의 질문 방법을 다시 보면 스승을 어떻게 했죠? 의심했죠. 그리고 누구에게 질문했죠?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했잖아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요. 그래서 이 2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1905년 특허청에 근무하면서도 3편의 논문을 쏟아내죠.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그 해를 기적의 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할게요. 빨대의 구멍은 몇 개인가라고 한때 뭐 인터넷을 뜨겁게 잘 읽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뭐 이제 수학계에 조금 관심 있어 많이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질문을 수학자에게 한다면 뭐라고 답변할까?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이겁니다. 구멍의 정의를 잡지 않고 답을 먼저 하는 게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수학자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구멍의 정의는 뭐죠라고 역질문을 할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골프장의 구멍도 구멍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빨대의 구멍하고 골프장 구멍이 같나요?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빨대의 구멍에 바람 불어보세요. 훅 되죠? 자, 골프장 가서 구멍에 바람 불어보세요. 바람 얼굴로 밀려옵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 구멍이라는 거의 정의가 모양적 정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골프장 구멍이 구멍이라고 치더라도 구멍이 요만큼 파인 건 구멍인가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구멍의 어떤 깊이라든가 너비라든가 이런 어떤 양적인 수학적인 정의도 있겠죠? 수치적인 정의. 그래서 결국은 정석적 정의와 정량적 정의도 정의하지 않고 답을 빨리 하는 습관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제가 좀 제 자랑을 하나 할게요. 제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저 혼자 맞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었는데 제가 저 질문을 챗GPT한테 해봤어요. 지구의 자전축은 몇 도 기울어졌니? 라고 해봤거든요. 이 문제 답이 몇 도인지 아세요? 23.5도? 글쎄요. 이걸 답을 그렇게 빨리 할 일인가요? 그 당시 질문은 요거였어요.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 면으로부터 몇 도 기울어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되게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요. 두 반직선이 이렇게 만든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각졌다 이 말은 얼굴을 이루고 있는 두 반직선이 날카롭다 이런 의미이긴 한데 지구의 자전축이라는 건 축 하나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기울어졌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에서 기울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이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결국은 지구의 자전축이 어디에서 몇 도 기울어졌냐 아니면 뭐랑 뭐가 몇 도 이게 있어야지만 각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은 얘를 빼잖아요? 그럼 저는 챗GPT가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몇 도 기울어졌나요? 이렇게 저한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23.5도 탁 말하더라고요. 약간은 실망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버전업된 거는 제대로 답을 나올지. 그 당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저는 사실 90도에서 23.5도를 빼서 66.5도인가요? 그렇게 답을 해서 전교에서 저 혼자 받았어요. 원점에서 생각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읽고 몇 도 기울어짐이라고 할 때 어디에서 기울어진 건 뭐지? 자전축이라는 건 뭐지? 공전 궤도 면은 뭐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23.5도 주워주는 걸로 아 그래 유명한 선생님이 누가 23.5도라고 했으니까 23.5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러지 않나요? 어디서 주워드는 거. 그리고 칭찬 위주의 교육이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런 거 할 때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선생님들도 이러시잖아요. 지구의 자전축은 몇 도 기울어졌지? 그러면 23.5도 그러면 어우 막 천재 막 이러면 이거 진짜 되게 위험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을 할 때는요. 조건 정확히 갖춰서 질문하고 이게 아까 주어 없이 배고파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 문제 잘 못 풀어요 실제로. 여기서 조건만 좀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대 얘기랑 지구 자전축 얘기를 했는데 좀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을 재해석하고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찾다가 자전이 뭔지 공전이 뭔지 지구는 왜 기울어졌는지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왜 계절이라는 게 생기고 이런 것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 어떤 용어의 데피니션을 생각하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학 언어를 즐겨라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ABC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이다. 이러면 되게 수학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명이 범인이다. 이러면은 비슷한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범인의 값이 3이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문장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괜찮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고1 때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학 선생님 아실 건데 저 세 문자 주고 적어도 하나가 3일 때 ABC의 곱을 구하라. 이 문제 아마 되게 잘 나오는 예상 킬러 문항입니다. 고1 때. 이 문장이 얼마나 멋진 문장이냐면 ABC 중에 범인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저걸로 잡아주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꼭 제시를 하고 싶은데 중3 때 읽어야 할 12권의 과학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 이정주전자, 엔드 오브 타임, 칼 세이건 선생님의 코스모스,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물론 이제 사회과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다른 책들도 사실은 사회과학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이분은 정말 태생이 글쟁이인 것 같고요. 너무 글 재밌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 주로 이제 책을 보다 보면 화학책이 좀 많이 없는데요. 화학이 여기저기 섞여 있습니다. 생물학하고 물리 쪽에 많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은 좀 수학 쪽이 좀 많은데 신도 주사의 놀이를 한다. 이언 스튜어트. 스티븐 스트로가치의 미적분의 힘, 제임스 글릭의 인포메이션,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표지에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그라미인 테두리에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걷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12권이라고 제시한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3 때 한 달에 한 권 정도. 딴 거 할 시간에 이거 하면 충분합니다. 딴 거를 많이 해서 그렇죠.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 좀 줄이고 이쪽에 조금 전념하면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교과과정 공부하세요. 이거 교과과정 공부 버리고 난 책 읽어야지 이거 아니고 교과정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와 해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학습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배경학습이란 말을 썼는데 선행학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행학습은 당하는 거잖아요. 배경학습은 센수학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풀어야죠. 근데 개념 위주의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적분이라는 게 뭐고 변화라는 거,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운동의 패턴을 알려면 변화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미적분을 이해하려면. 근데 변화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있어야 됩니다. 한 점이 아니고 두 점이에요. 두 점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떨어져 있는 두 점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미적분이거든요. 그러면 순간 변화라는 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F-X 공식 외워가지고 센수학 문제 풀면 내가 미적분을 이해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실험을 해보세요. 센수학 달달달 돌려가지고 어디 뭐 깊은 생각이나 이런 데 입학 테스트 봐보세요. 점수 안 나와요. 아, 점수 안 나오게 내는 것도 있고요. 문제 다 까먹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동안에 선행 왜 시켰나 싶죠. 선행을 아이들이 당하면 안 되고 아이들이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센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죠. 직관적으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없다고요. 그런데 별이나 공룡을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없죠. 근데 별이나 공룡의 결과를 좋아하지 말고요. 별이라는 걸 이해해봐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얼마나 떨어져 있죠?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광년 떨어져 있는 별은 지금 우리가 그걸 관찰했을 때 4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안드로메다 같은 거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밤하늘의 우주를 딱 봐봐. 그럼 쟤들은 다 시간대가 달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왜 빅뱅이라고 해서 우주는 확장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미적분이라는 게 왜 그렇게 나왔지를 이해하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F-X 공식 외우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거 따라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짜 배경학습이란 말로 이제 바꾸자고요. 바꾸고 통합과학 1, 2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2 때까지 그거를 좀 플랜을 짜시는데 진짜 교과 과정으로 그냥 학원 빡빡하게 돌린다 생각하지 말고 개념 위주로 공부시키면 될 것 같고 12권의 과학서 중에서 의외로 어려워하는 게 애들이 수학 쪽이에요. 애들에 따라 좀 다른데 중2, 중3 학생 중에서 전교권 학생인데 수학과학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이런 책들, 사피엔스 이런 책들이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걔들보다 수학과학 좀 못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술술 읽히고 저한테 막 얘기해 와서 저 걔랑 막 디스커션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피엔스 얘기하고 집합 얘기하고 공리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나중에 이 친구는 뭐 앞에 친구가 못할 거라는 얘기는 이 친구도 물론 승승장구하겠죠. 근데 뒤 친구는 나중에 진짜 잘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보면 나중에 대학 가서 그리고 어른 돼서 막 사업하고 이래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 방정식 풀어가는 인생이 더 멋있지. 요즘에 뭐 사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소셜 포지션,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의사 같은 것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차지하는 인생에 들어가는 게 정말 목표일 필요가 있나요? 자기가 자기 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진화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는 우리 애는 의대를 무조건 가야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우리 애가 내가 정말 더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인생의 방정식을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로 뭐 유명한 학원 보내고 이거는 철벽수학 학원에 보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저는 일단 저라는 인간만 믿고 저 자체는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역시도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으로 더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정말 문제를 읽을 능력이 없어서 어느 단계까지는 이끌어줘야 돼요. 너무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사회과학적 용어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인간은 어떻게 생성됐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인사이트가 있어도 읽기가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수학 좀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폰 노이만, 천재라고 보통 많이 컨셉이 잡혀있는 이분이 이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봐도 뭐 계산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폰 노이만이 압도적입니다. 그런 능력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라는 게 깊은 사고도 있기 때문에 계산력이 빠르다고 해서 꼭 천재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계산이 평균보다 느려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처음에 웃는데 계산 결과를 많이 알고 있고 머릿속에 매뉴얼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많아서 애들한테 웬만한 건 다 잡아주는 거지만 사실은 진짜 1대1로 계산 맞닥뜨리면 애들한테 져요 저는. 아까 폰 노이만 얘기로 가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수학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노이만이 그냥 28%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폰 노이만이면 아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 수학을 뭐 100으로 나눠서 어떻게 했든지 가중치를 줘서 계산을 머릿속으로 바로 했을 텐데 그렇게 따지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저는 수학을 한 0.00001%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갈수록 들어요. 수식에 대한 두려움은 좀 적겠죠. 근데 저 역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과 게델이 걸을 때 이런 책을 읽을 때 잘 모르는 부분 많아요. 그냥 넘깁니다. 이 교양서를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은 그냥 그런갑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나 보다 하고 넘기고 한 번 더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막 모르는 부분이 막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막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일반인들하고 눈높이가 달라요. 이미 천재들이고 세계적인 거장이고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진짜 노력해서 버전을 낮춰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런 책들 나올 때 수식 겁나게 넣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출판사에서 선생님 우리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식 다 걷어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대표님은 저 안 말리더라고요. 저희는 수식을 근데 과감하게 넣었어요. 수식이 약간 의기소침하게 나 수식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책을 덮어요. 근데 나 수식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딱 들어가면 그것도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수식을 강하게 땅 때렸어요. 오일러 공식. 수식을 그러니까 약간 수학자 사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가볍게 보고 수학자스럽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식도 그냥 모르는 공식들, 모르는 이론들 너무 어려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다음에 접할 때 되게 편해져요. 너무 모르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근데 결국은 과학자의 호기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젓가락을 콘센트에 넣는다.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인데 걔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하는 과학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라디오를 부셨다라고 할 때 그거 부셔서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모르니까 읽는 거고 모르는 게 많이 나올수록 더 과학자의 호기심을 가지고 와 이런 게 있어? 그럼 단어만 딱 접하고 한번 적어보죠 뭐. 수학에 예를 들어서 뭐 위상수학 토폴로지가 나왔다고 칠까요? 그러면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폴로지 딱 적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은 내 친구지만 진리가 내 가장 큰 친구이다 적으면 그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만 적었었겠죠. 뉴턴도 패러디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확실히 좀 이제 수학책이 조금 부담이 있긴 한데 수학책도 수식 위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그래서 만들었구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까 그 빨대 구멍 몇 개 이게 토폴로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별거 아니잖아요. 이 수학자들이 모양을 생각하다가 이런 학문도 만들었구나. 그러면 모양의 패턴을 더 찾는 과정에서 나왔구나. 이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어떻게 보면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 책을 쓴 목적이 저 과학서를 좀 읽히고 싶은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서를 읽으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좀 기반이 돼야 되면 수학에서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로그라는 거를 왜 과학자들이 만들었고 뉴턴이 미적분을 왜 만들 수밖에 없었고 무엇을 그들은 궁금해했고 알고 싶었고 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어떻게 나왔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수학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숫자는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 우리 진법 쓰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십진법이라는 거는 10개의 심볼을 가지고 자릿수를 채워나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심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60진법까지 가죠. 근데 디지털 세계로 오니까 몇 진법으로 내려가죠? 다시 이진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전기 신호 온 오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내잖아요. 심지어 사진도 아폴로 우주선이 지구로 사진을 보낼 때 사진을 작은 픽셀로 쪼갠 다음에 꼭 한 칸의 색깔을 숫자로 지정을 해서 그 숫자를 이진법으로 보내는 겁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그럼 이게 수학의 힘 아니겠어요? 걔들이 직접 사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겨우 이제 달에 도착했는데 수학 때문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인이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사진은 이미 지구에 전송이 됐던 거죠. 이게 수학의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제 책도 아마 자연과학서들을 많이 접하고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거고 기초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제 역할일 수 있는데 과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과학자들하고 과학 커뮤니케이터하고 제가도 그냥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수학자들은 좀 용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수학은 원래 좀 약간 원점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른 차원으로 막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솔직히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웃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상에 있다고 치고 수학자들이 하늘에 있다고 치면 저는 어디 있느냐? 지상에서 한 0.1cm 정도 떠 있는데 약간 떠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수학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들끼리도 대화가 안 된대요. 그만큼 이제 수학이라는 게 어렵게 진화를 해서 일단 어떤 용어로 대중들한테 다가가야 될지부터가 안 돼요. 그래서 수학자들 강연을 들으면 대부분 그 단어 몇 개에서 사람들 다 떠나죠. 그거는 뭐 수학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수학이라는 게 어떤 갭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이미 너무 현대 수학이 심화가 돼서 어려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역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중간에서 통역과 같은 역할 그걸 번역해야 되는 역할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을 듣고 또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자, 세 가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패턴이고요. 패턴을 인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연역적 사고를 통해 선업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논리와 표현, 언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럼 애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쯤에서 학생들은 질문합니다. 이게 엄청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미적분을 왜 배우나요? 수학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애들이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첫째는 하기 싫다는 거, 두 번째는 좀 약간 자신한테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애들은 저랑은 깊은 대화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딱 봐도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오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게 하는데 애들이 되게 딱 봐도 부모님한테 끌려온 느낌. 이내가 있는데 걔 속마음은 또 그렇진 않아요. 걔가 수학을 잘하기 싫었으면 아예 안 옵니다. 속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엄마가 잘할 수 있지 막 옆에서 그래요. 그러면 애는 나 수학하기 싫은데 막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가 돼요? 저 사람 싫다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막 되게 시니컬하게 아이들은 반응을 하는데 그 아이가 직접 이야기를 저랑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대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겨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과정이 즐겁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있죠. 그래서 어떤 선험적인 능력을 갖추고 어떤 수학은 언어적인 부분, 패턴 이렇게 해야지만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수학을 재밌어하고 잘하고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y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혹시 비디오 가게 기억나세요? 예전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을 때 연체료 많이 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자괴감 같은 게 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빌렸는데 까먹고 안 갖다 줬는데 연체료가 빌리는 비용보다 몇 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미국에도 이 연체료 때문에 정말 빡쳤던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빡친 나머지 그냥 지가 가게를 내버려요. 이 사람은 이제 정책을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첫째,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고객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메인은 왜 정보를 받냐면 연체료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연체료를 안 받는 비디오 가게 얼마나 위대한 발상이에요. 그죠? 학원비 안 받는 학원 그런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체료를 안 받는 대신에 고객 정보를 받고요. 또 고객은 DVD를 반납을 할 때 평점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자, 바로 이 DVD 대여점의 이름이 넷플릭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리드라는 분은 넷플릭스 회장 리드 헤이스팅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넷플릭스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점을 분류를 해서 고객들한테 추천 영화를 쏴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면 희한하게 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만 뜨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알고리즘 자체가요. 추천 알고리즘이 더 메인입니다. 디즈니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 실력의 차이다. 오늘날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그냥 수학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맛집 같은 거 검색하면 알아서 다 띄워주죠. 이건 이미 저런 빅테크 회사들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가족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다 수학의 힘이고요. 수학적으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까 확률 얘기했죠? 확률은 뭐의 패턴을 찾는 거라고요? 우연의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빅데이터를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확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6억 번을 던지면 그 중에 1억 번은 1의 눈이 나오는 걸 확률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회는 확률을 잘하는 기업들이 더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냥 뭐 수학만 잘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더 격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을 쫓는 사람은 AI에 지배당할 것이며 질문을 찾는 사람이 AI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AI랑 다른 우리의 능력, 질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도 지금까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광고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북토크를 마치고 독자들과 Q&A 시간을 가졌는데 대표적인 질문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은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티였습니다. 바이.